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 천일 천만원 작전, 천일 만에 이 뭐 천만원 저축하자 그 말이 아니고요. 매월 소득이 1,000,000원이 되도록 하자,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초기 100일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00일 만에 이 판매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뛰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기업에서 3년을 근무해도 이 봉급이 500만 원이 되기 힘드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건 네트워크만 가능합니다. 혼자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같이 해야 가능하지 혼자 잘났다고 혼자 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정말 그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같이 하면 그러나 가능합니다. 같이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스라엘 타가소에서 타가소는 애들을 맡기면은 부모들이 퇴근할 때 찾아가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서구에서는 부모가 안 오면은 애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가소의 보모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미국에서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부모가 가야 애를 내줘요. 그것은 그 나라의 치안이 형편없다는 걸 나타내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타가소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애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꾸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라든가 유치원 타가소 선생님들은 퇴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타가소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제 시간에 애를 찾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낸 게 늦게 온 사람은 늦은 시간만큼 벌금을 매기자.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벌금을 매기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예? 어디, 누가 한번, 여기 이쁜 아가씨. 남자 사장님은? 맡기는 일을 안 해버릴 거다. 아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늦게 나타난 사람이 더 많았어요. 벌금을 매기니까 늦게 찾아간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돈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8시간 맡기고 그 8시간 맡아준 대가를 지불했는데 늦게 간다는 것은 8시간 요금을 내고 9시간 만에 찾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찾아간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무지무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무지무지 미안해. 그런데 늦은 것만큼 벌금을 주면은 미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쁜 일을 밤새도록 더 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돈을 주면 돼요. 이것은 무슨 문제와 관련이 있냐면요. 공정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거냐. 다시 말하면 내가 8시간 동안 우리 아이를 맡아준 요금을 냈는데 거기서 9시간을 맡아주면은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무지무지 미안한 거예요. 그러나 늦은 것만큼 벌금을 주면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돈으로 모든 문제,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 계속적으로 행동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바에 의하면 인간은 돈보다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페어니스, 공정성. 자, 그래서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또 지식정보화 시대는
연공 서열이니 뭐니 하는 걸 다 없애고 이제 생산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임금을 준다. 과거에는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연봉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생산성을 발휘한 것만큼 임금을 준다. 즉 봉급을 준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문제 가지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하고 같이 입사를 했는데 생산성이라는 것이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한 분은 월급을 500만 원 주고 한 분은 400만 원을 주면은 이 양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공정성.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이 생산성이 올라가려면요, 신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돈 1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신나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인간이 돈만 가지고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수도승 두 분이 중국으로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무슨 뭔가를 전도하러 가겠죠. 한참 히말라야를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넘어가다가 얼어 죽고 있어. 히말라야는 무지무지 춥죠. 눈이 많이 쌓이고. 두 분 수도승이 가다가 한 분이 그랬어요. 아이고 저 양반이 곧 얼어 죽게 생겼는데 저분을 떼매고 가자. 그랬더니 한 수도승이 아니 우리도 지금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 남 걱정하게 생겼느냐. 빨리 가자. 그래서 그분은 앞에 휙 가버리고 같이 가자고 한 이 사람이 그 얼어 죽게 생긴 다른 한 사람을 들쳐업고 이제 가는 겁니다. 중국까지. 한참 둘이 가다 보니까 그 앞에 횡 가던 사람이 얼어 죽었어. 둘이 없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땀이 나고 열이 나고 해가지고 둘이 마찰 해가지고 살았는데 저놈이 죽건 말건 나는 상관없고 나부터 살자고 횡 간 놈은 중간에 가다 얼어 죽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면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죽습니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딱 맞아요. 혼자 돈 벌겠다고 하면 반드시 죽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과거가 화려하신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성직자분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고급 장교분도 계시고 여기 장군님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장군님도 계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과거에 수만 명을 지휘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돈이 없어 여기 나오신 게 아니고 사회봉사하러 나오셨어요. 국영기업체 CEO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계급장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과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거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국민들의 인식이 워낙 나쁘거든. 아이고 네가 어쩌다가 그런 막장까지 갔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자존심은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 작은 자존심 따지다가 실패하면 그거야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쪽팔린 일이란 말이에요. 과거를 일단 내려놔야 돼요. 가슴에 품고 있으면 무거워서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또 수도승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 수도승 두 분이 숲길을 가고 있었어요. 숲길을 쑥 가는데 네팔이나 이런 데는 저 산에 이 뇌물이 많잖아요. 막 급한 뇌물이. 그런데 한 여자가 급류를 이 뇌물을 못 건너고 안절부절하고 있어서 수도승 한 분이 여자를 불끈 안고서 뇌물을 건너줬어요. 그랬더니 같이 따라온 동료 수도승이 코를 씩씩 불면서 1시간 내내 화를 버럭버럭 나는 것 같더니 드디어 1시간 후에 한다는 얘기가 자네는 여자를 멀리하라는 우리 계율을 어겼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번쩍 안아서 건너줬던 이 수도승 말씀이 자네 말이 맞네. 그런데 나는 그 여자를 1시간 전에 내려놨는데 자네는 지금도 가슴에 그 여자를 품고 있는가? 과거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자를 건너줄 수가 없어요. 건너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지식정보화 시대고 그다음에 지금 빈익빈 부익부 문제 사회가 분노로 들끓고 과거 패러다임에 얽매여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그래도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요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수치의 문화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수치의 문화는 나와 남과 관계에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즉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죄의 문화라는 것은 나와 절대적 진리와의 관계에서 내 행동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걸 일반적으로 죄의 문화라고 합니다. 수치 문화는 내 행동이 절대적 기준에 비춰서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게 우리는 수치 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놈이 꼬맹이 때 가다가 길거리 오줌 싸면 거기 오줌 싸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고 야 인마 누가 보면 어떠라고 거기다 싸냐 그러거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어떤 현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그 자체가 아니고 현상을 보는 눈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일종의 그것은 사고의 틀입니다. 사고의 틀에 따라서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그런 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현상 그 자체가 아니에요. 현상을 보는 눈을 똑바로 현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현 시대에 맞는 사고의 틀을 갖지 않으면요 성공하기 힘들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성공하기가 힘들다. 또 애터미에 맞는 패러다임을 갖지 않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는 패러다임을 갖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는 쏙 설명하다가 뉴욕 지하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80년대 뉴욕 지하철은 그것이 뭐 지하철이 아니고 완전히 무슨 거지 소굴이었거든요. 뉴욕 지하철을 탔는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타면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 전부 책 보고 있거나 신문 보고 있거나 안 그러면 대부분 졸고 있거나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한 사나이가 탔는데 40대 사나이가 탔는데 두 꼬맹이가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꼬맹이가 전철 안에서 지하철 속에서 뛰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남 이렇게 디스탑 소란하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지. 그러다가 이 신문을 보고 있는 아저씨의 신문을 잡아챈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이게 화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 스티븐 코비가 보고 내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마침 자기 옆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나이가.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좀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나이가 깜짝 아주 몰랐다는 듯이 눈을 깜짝 뜨면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병원에서 오른 길인데 우리 부인이 금방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애들 나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고 저 애들도 지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러는 겁니다.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티븐 코비를 비롯해서 이 전철에 탔던 사람들이 이 꼬마가 시끄럽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젊은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지금 이 애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다시 말하면 현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보는 눈이 바뀌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정보화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 그리고 지금 소득 분배와 고용이 문제가 있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생각 자체, 다시 말하면 이 사고의 틀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방법이 안 나와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왕년은 지나간 해를 왕년이라 그래. 그렇죠? 다 지나가 버린 때란 말이죠. 왕년 가버린 때니까 그거 백날 해봐야 왕년은 이게 가버리고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 제목으로 잡은 것은 필류아사라고 하는데요. 요건 논어에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쳐볼까요? 필류아사. 논어에 공자님이 이 3인행 필류아사입니다. 자,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요. 스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반드필자거든요. 있을 요자, 나하자, 스승사자니까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택기선자의 정치.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나보다 나은 사람의 좋은 점을 택하여 그것을 따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택하여 그것을 고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3인은 반드시 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은 다 내 스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은 다 내 스승이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어떤 철학자가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지가 아는 것밖에는 모르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공자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냐? 실제로 모든 사람이 우리 스승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지금 기존의 이 인류 기업뿐만 아니라 탄탄한 기업들은요. 그 해에 선발하는 인력들, 선발하는 자원들이 거의 연배가 비슷하고 동질적입니다. 젊은 사람을 뽑잖아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그 부서에 맞는 전공이나 기술이나 또는 자격증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특정 부서나 특정 회사에 들어간 그 해에 들어간 사람들은 연령도 비슷하고 전공도 비슷하고 자격증이나 기술도 비슷해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그 상사는 어떻습니까? 상사는 자기들보다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근무 횟수도 많고 연령도 많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조직이 다 그래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 꼭 나이가 젊으라는 법도 없고 사회적 직급이 낮으라는 법도 없고 학력이 낮으라는 법도 없고 경험이 없으라는 법도 없어요. 자기 위에 있는 스폰서가 꼭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고 무슨 경력이 많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라는 관념을 갖지 않으면요. 스폰서를 우습게 여긴다든가 파트너를 우습게 여긴다든가 하면은 협력이 깨져서 다 망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이건 공자가 무슨 할 말 없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 거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자,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번지라는 사람. 이게 번지 점프 아니고 공자 제자 이름입니다. 공자 제자 이름인데 공자보다 46살 연하예요. 그러니까 공자 입장에서는 어린애죠. 어린애니까 하루는 공자한테 가서 선생님, 곡식은 어떻게 기릅니까? 농사 짓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농사일에 대해서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아니, 그러면 채소는 어떻게 가꿉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나는 채소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채소 가꾸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자의 이런 솔직한 태도가 그를 인류의 스승으로 만든 겁니다. 아주 모든 걸 다 아는 척이 있으면 그 사람 다른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 공자는 그 당시에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천문, 지리, 군사, 경제, 정치, 법률, 문학, 시, 음악 할 것 없이 모르는 것이 없어요. 공자의 전공은 전차몰입니다. 전차말 제어하는 게 공자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어린 제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은 농사 짓는 법이나 채소 가꾸는 법쯤은 우습게 알 것이다. 알긴 알았겠지요. 그러나 누구보다 모른다? 그걸 하는 늙은 농부, 나이 든 농부만 나는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려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그분한테 가서.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 안다. 자, 다음. 자, 요게 이제 지식의 정의입니다. 지지, 위, 지지, 부지, 부지, 시지. 요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이걸 보고, 톨스토이 19세기 러시아 문호인데 이걸 보고 논어를 다 읽었어요. 읽고 톨스토이 인생론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세상에 지식을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한 것은 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지식 알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식하다 무식하다 그건요 지식의 양을 가지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양을 가지고 규정을 하면요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를 알아야 유식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유식과 무식은 뭘 가지고 판별을 하냐면 요 말 가지고 판별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 난 그거 모르겠는데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 요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통상 제가 가끔 경험을 해보면은 상급자에게 뭘 모르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화를 버럭 내요. 야 임마 쓸데없는 걸 뭐래 임마. 그러면 그 쓸데없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지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은 무식한 사람. 중국 속담에 물어보면 5분간 바보가 되지만 묻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묻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트워크 말고 다른 회사에서 무슨 높은 직급을 했고 또 어디 뭐 유명 대학을 나왔고 학위를 했고 해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험이 있는 분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 자, 그런데 자, 비생이 지지자 그 말은 이제 여기서 공자의 진가가 나옵니다. 공자는요 스승이 없어. 스승이. 아 무슨 스승이 있어야 누구한테 사사했다 이렇게 되는데 스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아 공자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다. 생이 지지자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하 그래 임마 나는 나면서부터 알았어. 전부 내 밑으로 모여와서 내가 교주가 될 테니까 나를 섬겨 이렇게 될 텐데 그걸 극구 부인했어요. 아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왜 공자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느냐면요. 공자는요. 그 출생이 아주 비천합니다. 비천해도 그렇게 비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천할 수가 없어요. 자, 아버지는 숭냥흐리라는 사람인데 70대였어요. 근데 이미 마누라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야. 숭냥흐리니까 아버지가 뭐가 없어요? 성이 없어요, 성이. 그러니까 그 당시 성이 없다는 것은 양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성이 없어요. 어머니는 안징제인데 이것은 예기에 나오는 얘기고 사기에는 안씨냐라고 하면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10대 무당이었거든요. 10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사기에 사마천의 사기에 공자 세가에 공자의 출생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르신들 아시죠? 야합. 지금도 국회에서 뭐 싸움할 때 누구누구가 밀실에서 야합해서 뭐 그런 말 하죠? 예, 사마천의 사기 공자 출생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들에서 관계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들렸자 하발 합자 아니에요.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70대 숭냥흘과 10대의 안징제, 안씨녀라고만 나오는데 다른 책에 안징제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사이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무당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무당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야합을 해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신분이 뭐겠어요? 천민 중에 천민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모실 만한 입장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으니까 스승이 없는데 저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공자는 나면서부터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자, 앞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비생이 지지자. 나는 나면서부터 안 사람이 아니다. 호고는 옛날 것입니다. 옛날 것을 좋아해서 민이 구지자야. 민은 아주 재빠를 민자입니다. 재빠르게 또는 부지런히 그것을 탐구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 공부 무지무지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옛날 거라는 건요, 뭐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식은 모두 옛날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도 전부 옛날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 따지면 과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응? 누가 뭐 했다, 누가 책을 썼다, 전부 옛날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 책을 내가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면서부터 아는 인간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나도 그랬다. 나도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했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요, 19살 때 노나라 이 대부집에 계시집에 잔치에 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배운 놈이 아니다. 쫓겨났어요. 19살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 게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와서 여기서 성공하려면은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라는 입장에서 배우지 않으면,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 계급장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이게 이 바닥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자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비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한 사람이었다. 자, 태제는 오늘날 같으면은 재상,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자궁은 공자 10대 대장이 한 사람인데,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십니까? 어찌 그리 다재다능하십니까? 자궁이 말했다. 진실로 하늘이 그분으로 하여금 성인이 되게 하셨고 또 다재다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제자가 한 얘기고, 공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태제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는 젊었을 때 비천했기 때문에 비천한 일에 다재다능하다. 공자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야. 직접 나는 비천했다. 비천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다재다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모친이 지금 그 당시 15살 먹은 그 단골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다재다능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군자는 다재다능해야 하는가? 다재다능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리더는 온갖 잡기를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 리더가 되면은 온갖 잡기를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왜? 리더십을 기르면 돼요. 알겠죠? 그래 놓고 금내라는 사람은 이제 공자님 제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는 관직에 등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재다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격리사원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평생 격리사원만 합니다. 다재다능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재다능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왜? 등용이 안 되거든. 등용이 안 되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자기 입으로 나는 비천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조선왕조에 들어오는 우리 유교 성리학은 공자를 완전히 이건 도덕 덩어리에다가 지고지상한 성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공자 냄새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반 상놈 하면서 그냥 하고 앉아가지고 산홍공상의 책에 신분차별을 무지무지하게 했는데, 만약에 공자가 살아서 조선왕조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은 좀 노비나 해야 돼. 그렇죠? 그 양반이 유교를 만든 분인데 조선왕조에 들어오면은 그건 저쪽 구석에 말먹이는 노비나 해야지 할 게 없어요. 신분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공자라는 분이 해놓은 이야기를 자기들 권력에 알맞게
맞게 이렇게 조정한 것이지 공자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자, 오케이. 다음. 자, 여기서 다시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불치하문이라고. 요건 부끄러울 지자입니다. 하문.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인데, 공자님이 하루는 말을 타고 어디를 이렇게 가시는데, 마부가 쑥 말고피를 잡고 가시는데, 아니, 옛날에 뭐 신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 가운데 꼬맹이 하나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부가, 이놈아, 공자님 가신다. 길을 비켜라. 그러니까 쬐끄만 꼬마가 이 소꿉놀이 하고 갔다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안 그래도 공자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잘 만났다 이거예요. 공자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다면서요. 그럼 공자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정도 꼬마가 묻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다마는 뭘 알고 싶으냐 그랬더니, 공자님 바다에 물이 몇 대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꼬마 같은 질문이죠. 이거 공자 처음에는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너무 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자님한테 가장 가까운 공자님 눈썹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것도 모르겠거든. 바다는 멀어서 모르고, 그러면 눈썹은 가까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그래서 공자가 말에서 내려서 불치하문이라고 그랬다는데, 그건 누가 만드는 얘기고, 요 얘기는 지금, 자, 자공이 물었다. 공문자는 어찌하여 시오를 문이라 하였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영민한 사람인데도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까닭에 문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미니호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미니호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불치하문,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미는 빠를 민자인데 영민하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영특하다. 머리가 영특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머리가 영특한 사람은요,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이 자식아, 나도 다 알아 임마 자식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만 똑똑해가지고 남한테 묻지를 않아요. 또 아는 체를 해요. 그런데 공문자라는 사람은 머리가 아주 영특했는데도 누구에겐가 배우기를 좋아했고,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문자, 이 사람 원래 이름이 공어인데요. 공어라는 사람입니다. 공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나라의 대부였어요. 대부. 아주 위나라의 대부는 뭐냐면은 임금님의 맞사이예요. 그러니까 부마죠. 임금님의 맞사이면서 중신이에요. 권력자예요, 권력. 대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토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입니다. 임금님의 맞사이니까 권력이 얼마나 막강해요. 거기다가 중신이니까, 거의 재상급의 중신이니까 권력이 막강하죠. 막강해요. 그런데 머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자공은 바로 공자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아주 영특한 사람입니다. 그럼 자공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공문자, 즉 공어라는 사람이 문이라는 시호를 받기가 합당치 않다, 그런 말이에요. 문이라는 시호를 받기가 합당치 않다. 시호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생전의 업적을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붙이는 이름이 시호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은 뭡니까? 충무공이에요. 충무공. 이게 시호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에 따라서 시호를 주는데, 시법에 의하면 가장 높은 칭호가 문입니다.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줬다, 요걸. 문자라는 시호를 줬다. 그런데 요 777 못한 공어에게 문자라고 시호를 준 것이 맞습니까? 하고
자기 스승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민의호학 불치하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 행실은 칠칠치 못하고 덜 떨어진 인간 같지만은 삶의 철학이 이렇게 돼 있었다. 삶의 내면적 철학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문이라는 시호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럼 왜 자공이 그렇게 물었을까? 이 공문자라는 인물은요, 아주 이상한 인물이었어요. 임금의 맞사이인데다가 권력자예요. 그런데 임금 집안의 태숙이라고 하는 임금의 아저씨가 계신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송나라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하고 송나라 여인을 강제로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 딸 공길이라는 자기 딸을 거기다 시집 보냈어요. 공길이라는 자기 딸을. 그런데 자기 딸을 거기다 시집 보냈는데 자기 딸을 데려간, 그러니까 이게 공의 사이죠. 사이가 또 다른 여자를 또 첩으로 데리고 살아.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놈을 쫓아내버리고 그 딸을 데려다가 원래 시집 보낸 그 이름이 질이라는 사람인데 그 동생한테 또 시집 보냈어.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덜 떨어졌지요. 아니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혼하게 만들고 자기 딸을 이쪽으로 보냈어요.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딸만 데리고 살면 좋은데 어디서 또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또 살아. 그러니까 딸을 뺏어다가 요놈을 송나라로 쫓아버리고 그럼 동생한테 딸을 또 시집 보냈어. 요런 칠칠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공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칠칠치 못한 인간에게 어떻게 문이라는 시호를 붙였습니까? 시호는 나라에서 주는 거거든, 임금이. 그러면 공자님 대답이 아주 파격적인 거였어요. 그놈의 행동은 그렇게 칠칠치 못했지만은 삶의 철학이 저것이었단 말이야. 삶의 근본 인간 철학이 저것이었기 때문에 문이라는 시호를 받을만 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의호학. 머리가 좋으면서도 배우기를 바삐 아주 배우기를 좋아했고 조울어짭니다. 좋아했고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서 아랫사람은 직급이 낮다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나보다 학력이 지식이 모자란 사람한테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요거예요. 요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겉으로 나타난 삶은 그 모양이었지만은 삶의 철학이 저렇게 분명했기 때문에 문이라고 시호를 붙일만 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의호학 또 불치하문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 중에 문자가 들어간 시호 붙인 분들이 많죠. 문이 들어간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시호가 문정입니다. 문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충이에요. 문충. 자, 봅시다. 누가 문정 시호를 받았는지. 어떤 분입니까? 조광조, 송시열, 허목 선생이 문정의 시호를 받았습니다. 문정공이 됐습니다. 문충공은 정몽주, 하륜, 조선왕조 초기의 그 건국 공신이죠. 하륜, 신숙주, 그 다음에 서해 유성룡 대감이 문충의 시호를 받았어요. 정도전은 문헌, 김장생 선생은 문원, 퇴계 이황 선생은 문순, 율곡이 선생은 문성, 다산 정장영 선생은 문도. 가장 높은 시호를 받은 분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역사가 어긋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성산문 선생이 절개를 지켰던 성산문은 충문이 되고 말았어요. 한 단계 변절을 했던 신숙주는 문충이 됐습니다. 그렇죠? 문충하고 충문 전혀 다릅니다. 문이 앞에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순신 장군은 한 단계 낮은 충무가 됐어요. 광주 가면 충장도가 있죠. 의병대장 김덕령 장군의 시호가 충장입니다. 그래서 그의 충장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장님들 조상분 중에 문이라는 시호를 받으신 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 문 무슨 콩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굉장히 훌륭해. 이제 아주 국가에서 높이 평가한 국가와 국민에 대해 백성에 대해서 공헌을 크게 했다 하신 분들이 요걸 받아요. 자, 오케이 다음. 자,
이제 불치하문. 이게 저 사람이 뭐 알겠나? 농사만 짓는 사람이 뭐 알겠나? 그렇지가 않다, 이게. 그렇지가 않다야. 자, 타산지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남의 산에 있는 돌 가지고 내 옥을 간다. 그 말이니까 하찮은 물건이라도 나에게 큰 이롭게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시경에 나오는 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시경 시 한번 볼까요? 학이 높은 언덕에서 우니 소리가 온 들에 퍼지네. 요 시는 뭐를 푼 것이냐 하면요. 현자, 지식인 또는 은자가 은둔해서 살아도 그 사람의 명성, 영향력은 천하로 퍼진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명한 사람, 또 덕이 있는 사람은 조용하게 살아도 그 덕이 사방으로 퍼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입 가지고 떠들고 안 돌아다녀도 사방으로 퍼진다. 자, 학이 높은 언덕에서 우니 소리가 온 들에 퍼지네. 그 뉘앙스가 생각나시죠? 좀 감이 잡히죠? 뭐 전혀 안 잡히신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하여간 그 다음에 물고기는 깊은 연못에 잠겼다가 물가로 나오기도 하네. 즐겁게도 저 동산에는 박달나무가 자라있고 그 밑에는 개암나무가 있네. 그 밑에 바로 나오죠. 타산지석 가유이착이란 말을 합니다. 다른 산의 돌이 이곳에 옥을 가는 숫돌이 되네. 이 착자는 여기서 숫돌 착자입니다. 착자는 숫돌 착자. 그러니까 나무 산에 아무 쓸모없는 돌을 갖다가 내 옥을 가는 숫돌로 쓰면 그 돌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옥을 갈 수 있는 도구로 쓰인다. 자, 학이 높은 언덕에서 우니 소리가 하늘에 퍼지네. 물고기는 물가에 있다가 깊은 연못에 잠기기도 하네. 즐겁게도 저 동산에는 박달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밑에는 당나무가 있네. 지금 어떤 현자가 시골에 묻혀 사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묻혀 살지만은 맨 마지막 구절이 또 나오죠. 타산지석 가이공옥. 이 타자는 요 타자하고 같습니다. 옛날 요 타자하고 같습니다. 저는 뱀사자로도 있고 달을 타자로 있는데 나무 산에 있는 돌 가지고 내 옥을 가네. 다시 말하면 저는 만년 주부가 뭘 알아? 그렇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가 내 사업 성공하는데 어떻게 쓰일지 그건 모른다. 여러분, 저 의사들이 쓰는 청진기 있잖아요. 청진기. 누가 실험실에서 그 연구해가지고 만들었겠어요? 프랑스의 의사가 어떻게 하면 진찰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린이 놀이터에서 애들이 전화놀이를 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어르신들 옛날에 때롱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철사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한 실험 해봤죠. 그럼 여기 철사가 뭐라고 하죠. 그걸 하고 있거든. 의사가 꼬맹이들이 그러고 하고 있어. 그걸 보고 알았다 해가지고 만든 게 청진기예요. 귀에다 대고 들리면 잘 들리겠구나. 가슴에다 이렇게 대고.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이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의사를 가리킨 거예요. 의사를.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타산지석. 나무 산에 있는 돌이 내 옥을 가는데 쓸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공자가 얘기했던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다. 내 스승이다.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영민하더라도 배우기를 좋아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요,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반면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모태통이, 지금은 마오쩌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태통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1960년대에 이 문화 대혁명 때 반면교사, 다시 말하면 대단히 부정적인 것인데 그 부정적인 것을 보고 내 행동을 고쳐서 긍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스승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 스승이 된다.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 행실을 고친다면 그 사람이 내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삼인행 필요하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자, 다음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톨스토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 얘기를 했고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다. 그런데 이건 톨스토이가 한 얘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살아갈 날을 위한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톨스토이가 죽기 2년 전에 쓴 건데요. 톨스토이의 전 인생 철학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서문에서 톨스토이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인류에게
표현한 가장 깊은 사랑이 이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톨스토이 자문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언제라고? 바로 현재이다. 과거 지난날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한 수도승은 여자를 안아서 내려놨는데 한 놈은 계속 가슴에 품고 앉아있다. 그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강의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일입니다. 현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과거에 내가 뭘 했건, 지간을 했건, 공무원을 했건, 선생님을 했건, 성직자를 했건, 뭘 했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톨스토이가 내가 인류를 위해서 그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한 게 이 책이다 해서 그 책에 써놓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뭔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또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공부 못한 놈일수록 그 시간 중에 다른 공부하고 있죠. 왜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면 되나? 그럼 또 수학책을 보고 있나? 그러면 또 수학 시간은 또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치고 성적이 좋은 사람 원래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은 물리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왜냐하면 현재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시해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시해. 요것만 보면 정신이 와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런 거 하기 싫어서 내가 문과 갔는데. 바로 B는 벌쓰고 D는 됐습니다. 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을 현재를 서메이션 해주면 전부 합해주면 평생이 돼요. 저기 단속함수, 끊어진 함수라고 보면 그렇고 시간이 끊어진 함수는 아니니까 연속함수라고 보면 맨 밑에가 된다고요. 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걸 적분을 해주면 그게 평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를 계속 적분해주면 평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처럼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현재가 모아져가지고 평생이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일 천만원 작전, 그 다음에 100일 판매사 작전을 하는데 과거 걸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또 미래라는 것도 별로 사실 없어요. 계속 현재의 연속이랄 그 말이에요. 현재. 오케이,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시려면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돼요.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 경제학자들, 행동경제학자들 쭉 이론을 종합해 보면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이 임상심리학자들, 사람을 만났을 때 세일즈맨이 성공할 확률의 80%가 외모랍니다. 딱 보고 저놈 사기꾼 같네?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탁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감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따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드레스업 해야 돼. 드레스업을 하는 것은 뭐 좋은 옷을 입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깨끗하고 말끔하게 입어야 된다. 마찬가지 머리 손질, 신발 손질 이렇게 해야 신뢰가 가는 거지. 엉망으로 나타났다.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뒤에서 봐서는요, 그것이 처년지 할머니인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얼마나 옷을 곱게 막 입고 이렇게 모자 기가 막힌 거 쓰고 앞에서 봐야 할머니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요. 자신감. 외모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속 사람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그 속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속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1, 2년 사귀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네, 마누라하고 30년을 살아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속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세일즈를 하는데 무슨 30년 사귈 겁니까? 바로 결정이 돼요, 거기서. 그래서 우선 겉모습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신뢰를. 그게 드레스업입니다.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클린업. 이것은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를 보면요, 저 사람이 젠틀맨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참 지저분한 놈들이 있어요. 산에 가면 그놈은 콜라병하고 쓰레기를 왜 바이툼에다 넣고 가냐 이 말이야. 길거리에 놔두면 죽기 좋을 거 아니야. 응? 모래 파가지고 묻어놓은 놈, 이게 아주 별놈이 다 있어요. 아니, 그 청소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환경미화원이. 제발 길에 좀 놔두고 가라고. 바이틈에 넣지 말고. 어떤 놈은 저 밑에다 넣으니까 거기 가서 그런 거예요. 환경을 깨끗이 치우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젠틀맨이구나.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또 그런 양반들이 또 집에 가면 집은 또 되게 또 깔끔하게 하죠. 나 엉망을 해놓고.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클린업,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을 깨끗하게. 아, 저분이 머물다 간 자리는 정말 깨끗하다. 이렇게 해줘야 세일즈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쇼업. 이게 앞에 두 개가 안 되면요, 쇼업이 안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짱 하고 나타나라. 그 말이 쇼업은. 짱 하고 나타나라. 혼자 집에서 방콕하고 있으면요, 되질 않아요.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페이스 투 페이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 바디랭귀지가 전달됩니다. 저 사람이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건지 말만 하는 건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노출효과라는 걸 제가 얘기했죠. 그냥 대학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같은 기숙사인데 자기 층에 있는 학생들하고 훨씬 친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무의식 중에 계속 봤어. 그게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층의 학생보다 같은 방에 사는 학생들과 더 친하더라. 다른 애들도 다 동기생들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런데 계속 만났다는 게 친하게 된다. 따라서 연애하는 방법도 그 소개를 해놨더라고. 혹시 처녀 총각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녀가 있으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나타나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그때 드레스업 하고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보다 보면은 친해진다는 거예요.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미국 대학에서 여러 번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 경제학 교실에 아가씨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들은 그 학생들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않고 1군의 아가씨는 15번 집어넣고 다른 두 번째 이 아가씨는 10번, 5번, 0번 이렇게 했어요. 학기가 끝난 다음에 이 학생들은 몰라요. 그 아가씨가 뭐하는 학생인 줄만 알아. 왜냐하면 말 한마디도 않고 강의 듣고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학기가 끝난 다음에 교수들이 설문을 했어요. 어떤 아가씨가 가장 매력적이냐. 그랬더니 모두 15번 나타난 아가씨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여학생이 제일 매력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꾸 보면 정이 든다. 자꾸 보면 정이 든다. 그런 말이 있죠. 미녀는 사흘 만에 구박을 맞고 추녀는 사흘 만에 정이 든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계속 보면 정이 드는 거예요. 번쩍하고 그냥 얼굴만 뭐처럼 생겨 있고 이 머리가 빈 아, 미녀가 꼭 비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제. 꼭 비었다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쇼업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러면 전화 가지고 안 돼요. 전화는 만나는 약속을 할 뿐이지 거기서 사업 설명해 가지고는 100% 실패해요. 그 말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눈과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진실성이 있는 건지 정말 나를 위하는 건지 지 돈벌이를 위한 건지 금방 알아요. 반드시 쇼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샷업. 이것은 리슨업인데 너무 말 많이 하지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60%라고 돼 있더라고. 얼마 전에 그 생명의 전화라고 있죠. 여기 혹시 계실 분 모르는데 생명의 전화. 그래서 그 생명의 전화 그 뭘 배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배울 게 없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계속 들어주면 된대요. 계속.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자살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살기 싫다. 내 말을 들어주는 한 놈도 없다. 그런데 계속 말을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니까 나중에 힘을 얻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많대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집에서 또는 주변에서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저 미친놈, 정신 빠진 놈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럽 그렇게 말 많이 하지 마라. 페이업. 절대로 빚지지 마세요. 그리고 빚지지 말고 빌려주지 마세요. 그 잠깐 쓰고 줄 테니까 카드 좀 절대로 주지 마세요. 그 잠깐 안 써요. 평생 안 줘요. 그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 지금. 지금도 그래가지고 말썽이 많죠.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바쁜데 잠깐만 빌려주게. 내가 금방 갚아줄게. 그놈은 금방이 평생을 가. 안 돼요. 따라서 빚을 주지도 말고 빚을 지지도 마세요. 지지도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 못합니다. 빚을 빌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기 힘으로 해야지 왜 빚을 빌려가지고 하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 하세요. 빚 빌려가지고 내 주식 투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봤는데 전부 다 깡통 찼어요. 전부 깡통 찼어요. 내 주변에 지금도 그런 놈이 하나 있어. 주식 객장에 앉아있는데 얼굴 누렇게 떠가지고 알거지 돼가지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 중독돼가지고 또 안 되더라고 또. 안 돼요. 절대로 빚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페이업. 그다음에 취업. 기운과 용기입니다. 열정과 용기예요, 이것은. 이게 열정과 용기가 없으면 어떤 일도 되질 않습니다. 열정과 용기를 반드시 가져야 해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열정과 용기. 이것이 사실 어떤 측면은 전부예요, 전부. 거의 전부입니다. 취업. 열정과 용기가 없으면요,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밑바탕은 도덕성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도덕성. 그 다음에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 마쓰다 전기를 창업한 파나소닉, 마쓰다 고노스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 학력은요, 국졸도 안 돼요. 국민학교 중퇴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파나소닉이라든가 나쇼라든가 마쓰다 기업을 구르버려요. 이 양반 현 얘기가 뭐냐면은 실패하는 데서 끝내니까 실패한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면 성공한다. 그래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실패하는 데서 끝내니까 실패한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면 성공한다. 아까 우리 박 회장님이 인디언 기후제를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요,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답니다. 비가 안 올 때, 인디언들은 기후제를 할 때 뭐 합니까? 모닥불 피우고 하죠? 연기가 하늘로. 그러면 그것이 드라이 아이스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요 입자들이, 그 태우는 것들이, 그래서 비가 온대요. 내가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불을 피우면 되겠어요? 비가 올 때까지 피워버리면 그 비가 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에디슨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을 끝냈을 때, 즉 실패했다고 끝냈을 때 사실은 성공의 일보 직전에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곳을 그 사람이 언제 끝내는가 보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내가 발명을 했다. 그랬겠어요. 그래서 내가 발명한 것은 내 아이디어를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다가 망한 걸 갖다가 나는 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끝내더라 이거야. 아이고 안 되네. 그러고 따라서 분명히 처음부터 쉽게 돈이 벌리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런 사업은요 없어요. 어떻게 쉽게 돈 벌리는 사업이 있겠어요? 그건 없습니다. 쉽게 이루어질 수는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활주로에서 이륙을 할 때 처음부터 활주로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이륙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죽어라고 달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륙을 해. 그렇죠? 그런데 활주로에 달려갈 때가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제일 시끄러워요. 동력을 있는 대로 가동하고 그 다음에 스튜어디스나 승무원들도 전부 안전벨트를 하고 앉아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엔진을 풀 가동해가지고 겨우 일정한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양력을 받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뜨면은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떠가지고도 막 울퉁불퉁하고 엔진 소리가 아주 세게 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정 고도, 통상 한 10km죠. 10km 상공에 올라가면 그때 안전비용을 시작해요. 그게 천일이에요. 천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천일을 잡는 거예요. 요게 이제 100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100일간 하기 제일 힘들어요. 이게. 우리 남자 사업자분들은 군대를 전부 갔다 오실 텐데 무장구보를 많이 하죠. 군대 가면. 참 죽어라고 하죠. 무장구보. 무지무지 힘들어요. 여성 사업자분들은 무장구보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뒤에다 배낭 메고 뛰는 거 한 40km 됩니다. 그 총 메고 배낭 메고 뛰려고. 거기다가 더 철목까지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모가지가 부러지려고 그러죠. 에? 거기다 군화까지 신었으니 이게 뭐 몸무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뛰어보면요. 처음에 4km가 제일 힘들어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몸이 이제 워밍업 되기 전에 한 4km 뛰면은 몸에 땀이 나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뛰어져. 그렇죠? 자동적으로 뛰어져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한 10km 뛰어갈 수 있어요. 10km, 20km 뛰어갈 수 있는데 처음에 4km를 못 견디면요. 낙오합니다. 근데 낙오하는 병사는요. 뛸 때마다 낙오해. 왜 그러겠어요?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거 분명히 그놈 체력으로 보면 그거 문제가 없는데 의지박약이야. 못하겠다고 중간에 2km 가다 나가 빠져요. 그놈은 평생 4km를 못 뛰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힘들다는 거 압니다. 힘들다. 그러나 어떤 일이 힘 안 드는 게 뭐가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잡으세요. 자,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애터미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피부. 여기에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은 양심적인 경영자, 경영자의 능력, 양심적인 사업자, 협력하는 사업자. 요 사람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제품이 좋고 뭐가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전 투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고 사업자들이 사업 열심히 해도 경영자가 위에서 빨대로 다 빨아먹으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번에 어떤 미친놈들은 곰 쓸개에다 무슨 빨대 박아놓고 빨아먹고 있는 놈도 있던데 그렇게 곰이 죽지 그러면. 곰이 죽지. 따라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여기에 경영진과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제품이야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알지만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주체적 관점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여기에 모이신 사업자들도 역시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인가 좋은 사람들인가 정말 성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가 유사 금융 피라미드처럼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인가 그런 걸 판단해 봐야 돼요. 두 번째 필로소피 철학이 뭐냐?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식이냐? 돈만 벌자고 하는 것이냐? 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잘 살자고 하는 철학을 가진 기업이냐 회사냐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철학.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요 철학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결코 성공 못합니다. 그 기업은 곧 망해요. 다음에 프린시플 원칙 정도 경영 원칙을 준수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 지 멋대로 하는 것이냐 원칙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읍참마속이란 말 우리 어르신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갈량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청년 장교, 청년 장수죠. 앞이 유망한 청년 장수. 요걸 목을 치면서 울었다 그 말이. 자기 지시대로 조조의 군사 사마중달이라고 하는 아주 산신령 같은 장군이 있으니까 너는 요 보급로 여기만 지키고 저놈하고 싸우지 마라. 너는 젊은 장수고 저 장수는 엄청나게 전략가니까 네가 싸워봐야 되질 않는다. 너는 여기만 지켜라. 왜냐하면 그 보급로가 차단되면 총나라군이 제갈량이 총나라군을 이끌고 중원으로 치러 갔는데 보급로가 차단되면 어떻습니까? 전쟁 지는 거죠. 그런데 그 보급로를 맡길 장수가 없어요. 장수가 없는데 제갈량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속이라는 젊은 장수가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신신당부했어요. 너는 못한다. 아니, 할 수 있다. 이게. 그럼 자기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못 지키면 내 3족을 멸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족을 다 죽여라. 그렇다면 네가 해봐라. 그런데 절대로 저놈하고 맞서 싸우지 말라. 저 장수는 너를 훨씬 능가하는 장수다. 그러겠단 말이에요. 근데 마속이 가만히 이제 지키다 보니까 좀 전공을 세워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되겠거든. 내 능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그래가지고 괜히 공격을 해가지고 아주 쫄딱 망했어요.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총나라 군사는 제갈량은 보급로가 끊어지니까 철수해서 결국 나중에 조조에게 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장수, 군율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모든 장수들이 앞날이 총망드는 장수니까 죽이지 말라. 그런데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제갈량은 왜? 그걸 용서해주면 군율이 깨져버려요. 원칙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마속을 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울었다는 게 읍참마속이에요. 아깝지만 방법이 없다. 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절대제품, 최고 품질의 제품. 프로덕트.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박 회장님한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절대제품, 최고 품질의 제품. 그 다음에 프라이스, 절대가격, 가장 낮은 가격. 아주 더 이상 거품을 뺄 수 없는 가격. 그 다음에 프로모션, 우리의 터미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샘플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소문 마케팅을 합니다. 프로모션. 그 다음에 프레이스, 건전한 유통체를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 네 개 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레이스를 통상 마케팅에서는 4P라고 얘기합니다. 4P라고. 요게 없으면 마케팅이 되지를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프로스펙트. 앞으로 전망입니다. 유통의 허브 초인류 기업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리즘. 이게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포로가 되고서는 안 되고 프로가 돼야 된다. 포로는 끌려가지만 프로는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성공하시려고 생각되신다면은 완전히 프로페셔널이 되라. 프로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해가지고는 아마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무엇이든지 몰입하지 않고 대충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프라이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자부심을 갖게 된다. 자긍심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고 왕년만 따지고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터미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스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모든 조직의 개념은 평생 학습입니다. 그리고 학습 조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조직이, 기업이 학교다. 왜냐하면 과거 농경시대에는 대학에서 배운 것 가지고 또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평생을 써먹어도 괜찮았어요. 평생 지식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는요, 중학교만 나와도 평생 지식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 지식의 발전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그 지식 가지고 1년도 못 써먹어요. 1년은 큰 6개월도 못 써먹어요. 계속 기업에 들어가서 또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때그때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도요, 이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 와서 원데이 세미나가 됐건 석세스 아카데미가 됐건 배우는 자세로 아까 3인행 필요하사 했듯이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라고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발전합니다. 나는 알 만큼 알아. 그래가지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이슬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듯이 같은 강이라도 자기 마음을 낮추고 받아들이면 아주 좋은 정보가 되지만은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스쿨. 그 다음에 스피릿. 우리의 영혼, 인간, 이걸 중시한다. 영혼을 중시하고 인간을 중시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목적이고 돈은 수단이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간다운 삶,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 돈이다. 쉐어, 나눔입니다. 나눔은 미덕. 혼자 독식하지 않고 정의로운 분배 구조,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세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척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봉양하는 부모님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해드리겠다. 이게 세이브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힘이 있다면 빈곤이라든가 취약계층을 구제하고 지원하겠다.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겠다. 앞서가겠다. 지금까지 없던 걸 다 지우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겠다. 새로운 모범을 보이겠다. 스마트. 다음 슈퍼오가니즘, 초유기체. 우리는 하나가 돼서 초유기체,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가 돼서 서로 협력하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겠다. 이 초유기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성공 못합니다. 성공 못해요. 여기 각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기 솔직하게 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개별 인적 자원의 퀄리티는요, 삼성이나 LG나 SK나 1대1로 대결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이게 하나로 뭉쳐서 초유기체를 형성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개미집 한번 보여주실래요? 개미집, 흰개미집. 자, 윌리엄 모튼 휠러 박사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흰개미를 연구했는데 흰개미 개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큰 개미집을 지을 능력이 없어요. 조그만 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군집, 집단을 이루는 경우에는요, 어마어마 우리 키보다 더 높은 개미집을 지을 수 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무슨 현상이. 그래서 휠러 박사가 이것을 초유기체라고 불렀습니다. 개별 유기체가 모여서 자기 개성을, 자기 임무를 다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나 잘났다고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조직의 질서에 따라 움직였더니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건 흰 개미 개체를 연구해 보면 도저히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래서 여기서 초유기체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들의 연구에 하면,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집단지성은요, 어떤 개별지성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런 거 알았어요. 중지를 모은다. 그 중지가 집단지성이에요. 중지를 모은다. 그런 말 하죠? 중지를 모은다. 그런데 그 개미집에 있는 통풍 구조는 이 에어컨 구조죠. 이 공조시설은요, 인간이 만든 어떤 것보다 좋답니다. 그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미들이. 이게 집단지성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도, 애터미도 개별 인적 자원의 퀄리티를 보면은 대기업의 인적 자원의 퀄리티하고 1대1로는 맞서가지고는 승산이 없지만은 집단지성, 초유기체를 형성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시너지. 예, 7번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시너지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3이나 5나 10이 되는 걸 시너지라고. 시너지 효과. 우리가 물 한 방울의 힘은 아주 힘이 약하지만은요, 그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면산 사태가 되는 거예요. 우면산. 그게 시너지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돼버려요. 자, 셀프 컨피던스. 자, 이제 여러 이 사업자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요. 자기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소평가. 자신감도 능력입니다. 자신감, 도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인간은 긍정심리학들의 연구하면 모든 인간은 3개 내지 4개 또는 4개 내지 5개의 대표 강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느 인간이 다 그렇대요. 그 대표 강점을 살리면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뭉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은 누가 자기를 높여주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도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자, 우리 이 애터미는 아주 병렬 속도로, 우리 이 박광일 회장님 늘 얘기한 것처럼 병렬 속도로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주 이 시대 발전에 뒤처지지 않고 시대 발전에 앞서가려고 하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석세스.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는 회사.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회사. 보통 사람들이 노후를 해결하고 꿈을 이루는 회사. 이것이 애터미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